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641억 1,400만 달러, 한 달 사이에 11% 이상 늘었는데요.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비상계엄 사태 그 당시에는 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급증을 했다가 이후에 그 환율 추이를 보면서 4월까지는 내내 줄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좀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데이터하고 또 시장 분석을 보면요.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보이는 동시에 이 자산을 보유한 분들 사이에서는 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저희가 확보한 그 최신 자료 그리고 분석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고요. 특히 이제 자산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이면을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변화 이면에 있는 진짜 동기, 또 전략은 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짚어보죠. 최신 데이터를 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같은 핵심 상권마저 공실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체감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몇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신호죠. 특히 그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최신 통계는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2,000조요? 와, 네.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이 막대한 부채 부담이 결국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게 또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으로 힘들고 많은 직장인들은 실질 소득이 정체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동산 시장도 좀 그렇다고요. 특히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핵심 지역하고 그 외 지역, 특히 지방 간의 그 온도차가 정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본 자료 중에는 지방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아예 편도 기차표만 끊고 상경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일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근본적으로 이 지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 나아가서 실수요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고 또 청년층엔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 거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 기반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유지나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고 수도권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결국 인구 구조 변화하고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산 가치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5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은 7,000원, 8,000원 하는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물가가 엄청 올랐죠.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 단순히 원화로 표시된 액수가 늘었다고 해서 내 자산의 실제 가치가 정말 그만큼 커진 건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최근 자료들을 보면 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만 피해갈 순 없겠죠. 네, 다른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돈을 푸는데 우리만 강력한 긴축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원화 가치 하락이 부각됐지만 사실 더 넓게 보면요. 달러 자체의 실질 구매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나 이런 실물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원화 기반 자산으로만 구성하는 것의 위험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소위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최신 분석들을 보면 현금 확보와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일까요? 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분산입니다. 우선 보유 자산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어요. 옥석 가리기요? 네, 예를 들어 강남의 핵심 입지 아파트처럼 장기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판단되는 소위 가문의 자산으로 불릴 만한 그런 핵심 부동산은 더 굳건히 지키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쉽게 매물로 내놓지 않죠. 아, 그런 건 안 파는군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거나 현금화하기 좀 어려운 자산,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지방의 비핵심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이 좀 불투명한 일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움직임이 데이터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핵심 자산은 지키고 비핵심 자산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을 줄인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렇게 확보한 현금이나 기존의 여유 자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아까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원화 예금으로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확보된 현금을 원화로만 보유하는 건 그 화폐 가치 하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를 실행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단순히 예금보다는 실물 자산이나 다른 통화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금 실물보다는 거래가 좀 더 용이한 금 ETF, 그러니까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달러 자산 확보 및 성장성 측면에서 미국 우량주 중심의 ETF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 미국 주식 ETF요? 네. 또한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서 꾸준한 배당이나 이자 수익,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 상품인 리츠, RITS 같은 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특정 자산이나 특정 통화에 올인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달러 자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분석 자료들에서 유독 미국 부동산 투자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여러 투자처 중에서 왜 하필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최신 데이터하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첫째는 그 경제 성장률의 차이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0에서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아직 좀 괜찮은 편이죠. 네, 경제가 성장하는 곳에 자산 가치 상승 기회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죠. 둘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은 심각한 인구 절벽과 고령화를 걱정하는데 미국은 매년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나라예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300만 명이 순증했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 인구하고 맞먹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와, 300만 명 순증이요.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그런데 단순히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구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분석 보고서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늘어나는 인구가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고학력, 고소득의 전문직 이민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 인도,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의 인재와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구가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이들이 정착하려면 당연히 주거 공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에코 부머 세대가 평균적으로 첫 집을 구매하는 연령대, 대략 29세 전후인데 이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탄탄한 내수 기반의 주택 구매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유입과 내부 수요 양쪽에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라는 분석이죠. 수요는 그렇게 넘쳐나는데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아니, 미국은 땅이 넓은데 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가요? 그게 바로 미국의 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우선 팬데믹 이후에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크게 올랐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건축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개발 비용 부담이 급증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을 공격적으로 짓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또한 그 환경보호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연계된 각 주 정부의 건축 관련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아, 규제 문제도 있군요. 네, 이게 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되더군요. 달러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대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보다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요. 맨해튼 콘도의 연간 순수익률이 5%에 달한다는 사례 분석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달러 자산 확보죠. 미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앞서 강조했듯이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자연스럽게 해지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일 때 투자했다면 최근 1,400원대에 육박하는 환율을 고려할 때 환차익만으로도 상당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죠. 와, 환차익도 꽤 크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대출을 통해서 자기 자본보다 큰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차익은 투자자에게 돌아오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네. 셋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 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수요 우위 시장 덕분에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고요. 한국 아파트의 경우 연 월세 수익률이 3% 넘기도 쉽지 않은데 미국은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좋은 입지의 경우 5% 이상의 순수익률도 가능합니다. 꾸준한 달러 현금 흐름은 투자 안정성을 높여주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중과세 부담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강조되던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대체로 맞습니다. 세금은 실제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구조를 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취득 단계에서는 한국처럼 높은 취득세, 주택가격의 1%에서 12%까지 내는 그런 세금이 없습니다. 주마다 약간의 등기 관련 비용은 있지만 부담이 훨씬 적죠. 취득세가 없다니 크네요. 그렇죠. 둘째,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는 있지만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처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중과세 개념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이건 한국의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아, 종부세 부담이 없군요. 네. 셋째, 임대소득세의 경우 미국은 수리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지 법인, 예를 들어 LLC 같은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해서 투자하면 공제 항목이 더 늘어나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넷째, 양도소득세 역시 한국처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연방세하고 주세를 합쳐도 대체로 30% 내외 수준으로 한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보다는 낮습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 이점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장점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전문가들은 미국 부동산 투자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분석가와 컨설턴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구조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구조 설계요? 네.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아요. 개인 명의로 직접 취득할지, 아니면 미국 현지에 LLC 같은 법인을 설립해서 할지, 그것도 아니면 한국 법인을 통해 투자할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 세금 문제, 또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시 고려사항들이 전부 다릅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한국과 미국의 세법, 부동산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최적의 투자 구조를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구조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자산 매각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예요. 따라서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부동산 투자 및 세무 규정에 정통하고 실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첫 단추를 제대로 깨워야 합니다. 구조 설계 외에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도 반복적으로 나오더군요. 네, 그것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는지, 그 목적을 스스로 명확히 정의해야 해요. 단순히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지, 아니면 매달 안정적인 달러 월세 수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지, 혹은 자녀의 유학이나 가족 이주를 염두에 둔 실거주 목적이 결합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순수하게 위험 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등 투자 목표에 따라 적합한 부동산의 유형,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거하고, 또 지역, 고성장 신흥지역이냐, 안정적 임대 수요 지역이냐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높은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 외곽의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겠죠. 반면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이미 임대 수요가 검증된 대학가나 대도시 중심부의 임대형 주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목표, 또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 가용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신 데이터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몇 가지 위험 신호와 또 이에 대응하는 자산가들의 움직임,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배경과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부채 문제, 지역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원화 가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와 자산 분산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자산가들의 전략이 모든 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개인의 자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앞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자본이 흘러들어가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는 어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과연 진정한 의미의 안전자산이란 무엇이며 그 정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